외계인은 있다 싶고 13위를 공개합니다. 지상 최대 수수께끼 중 하나인 페루의 나스카 지역. 외계인이 남긴 지상화라 불리는 의문의 그림. 나스카 라인이 수차례 발견되며 수많은 고고학자들을 비롯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바 있죠. 네. 뭐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해도 여전히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미스터리라고 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2017년 1월 이 나스카 지역에서 또다시 수상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 유골입니다. 와, 왜 손가락이 3개밖에 없지? 길죠, 그리고. 정말 이 유골은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야, 저 생명체 중에는 저런 손이 없어요. 어떤 포유류를 생각해봐도. 없죠. 저거는 진짜 외계인의 유골일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체불명의 유골이 발견되고 얼마 뒤 나스카에서 또다시 기괴한 유골이 발견됩니다. 웅크려 앉은 모습이 언뜻 보면 사람 같지만요. 머리는 마치 외계인처럼 길쭉한 모양이고요. 무엇보다 도무지 인간이라 할 수 없는 긴 손가락과 발가락은 각각 3개. 아, 진짜. 바로 이전에 발견됐던 손 모양 유골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어머. 나스카에서 의문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지구에 사는 생명체의 유골이 아니다 라며 외계인의 유골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이 미라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미라는 245년에서 410년경에 실제 생존했던 생명체일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어머.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두개골 내부의 치아 형태도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냥 있네. 자, 미라의 연구를 담당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립대학 물리학자 콘스탄틴 코로코프 박사의 충격 발표. 이 미라는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생명체에 가깝습니다. 아니, 또 다른 생명체가 뭐야? 아니, 그런 추측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인간과 비슷한 뭐 영장류 종류 중에는 저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영장류일 가능성을 두고 검사를 또 해봤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98.5%는 영장류에 가깝지만 나머지 1.5%는 알려지지 않은 불분명한 존재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추가로 페루 의회에 보고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정말 충격적인 미라의 DNA 검사 결과. 네? 인간의 DNA와 무려 70%가 불일치였습니다. 인간이 DNA. 아니네. 그러니까 이 미라는 인간도 영장류도 아닌 전혀 다른 미지의 생명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증거까지 있다고 하면 네. 정말로 외계인을 안 믿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2015년 러시아 소스노비보르의 코바시강. 마을 주민 2명이 우연히 강둑에서 수상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그 정체를 확인한 2사람은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뭔데? 바로 정체불명의 생물 사체였습니다. 뭐지? 야, 지구상에 저 비슷한 생물도 없잖아요. 머리 크기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가늘고 긴 몸과 마치 조류를 연상시키는 발 모양. 한눈에 봐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2사람은 혹시 달개 돌연변이 배아가 아닐까요? 돌연변이를 일으킨 달개 배아가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온 것이라고 추측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체를 확인한 전문가들은 이 미스테리한 형태의 두개골 모양, 그리고 목과 날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류나 어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의 생물물리학센터 소속 생물학자 예로그 자다레프 역시 이 사체의 정체를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 굉장히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가도 손을 놓은 거예요. 저렇게까지 말하는 거면은 네. 이거는 진짜 지구상의 생명체가 아닐 겁니다. 생물학자는 딱 보면 알거든요. 알죠. 어떤 계통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데 이거는 뭐 비슷하다는 생물 이름조차 거론이 안 돼요. 러시아의 한 마을에서 발견된 괴 생명체의 사체.
이후 전 세계 언론은 강쪽에서 외계인의 시체가 발견됐다. 과학자들까지 당황케 만든 불가사의한 사체라고 보도했고요. 많은 사람들 또한 지구에 외계인들이 와 있는 게 분명해 라며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괴생명체의 사체.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외계인은 있다 싶고 5위 공개합니다. 2018년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주의 경찰서로 한 남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여기 큰일 났어요. 제 농장에 와서 이것 좀 봐주세요. 그는 50여 마리의 소를 키우던 한 농장 주인이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 그런데 이들의 눈앞에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소 10마리의 사체가 발견된 건데요. 헐.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중 4마리는 눈알이 적출돼 있었고요. 또 다른 3마리는 생식기가 잘린 상태였습니다. 아니 누가 왜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까? 그런데 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는요. 죽은 소들 주변에서 혈흔이 단 한 방울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저렇게 훼손이 심한데 네.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게 가능해요? 말이 안 되지. 게다가 소들의 사체가 절단된 부위를 보면요. 마치 레이저로 정교하게 자른 듯 너무나 깨끗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상상이 안 되는데. 자, 이에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수의사 렌조 카펠리는요. 평생 수의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끔찍하고 이상한 사건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외계인의 소행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야, 신기하다. 이 생명체를 갖고 실험을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닐까요, 외계인들이?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4년 전 같은 지역의 다른 농장에서도 이 사건과 너무나 흡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2014년에는 소가 아닌 돼지의 머리 등이 절단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 역시 현장에서는 한 방울의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4년 사이 2번이나 발생한 가축 절단 사건. 대체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벌였던 걸까요? 외계인이 있다 싶고 4위를 공개합니다. FBI 기밀 문서가 증명한 UFO. 자, 2011년 4월 정보자유법에 따라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수천 건의 기밀 문건을 온라인 자료실에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기밀 문건들이 공개되자마자 헐, 대박. 진짜 외계인 있었어? 거봐, 뭘 했어? 아이, 외계인 있다고 했잖아.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 이 FBI 기밀 문서에 소 납치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등지의 농장 농부들이 소들이 UFO에 납치되는 광경을 목격했고 무려 8천여 마리의 소들이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8,000마리? 수에서 밀렸네. 자, 게다가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 앞서 정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아르헨티나의 소 절단 사건과 너무 흡사하게도요. 사체로 발견된 소들의 장기 일부가 사라진 상태였고 심지어 주변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일치. 이건 소름이다. 이거는 8,000마리면 8,000마리.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양도 아니고. 일단 트럭에 10마리씩 태우면 트럭 800대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 기밀 문서 중에는 1979년 1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그린핀 베리, 뉴멕시코주 상원의원 해리슨 슈밋에게 보낸 문서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는 내가 보낸 자료들은 내 기억에서 가장 이상한 현상 중 하나요. 자, 그러니까 당시 법무장관까지 UFO와 외계인의 존재를 믿었던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야, 이거는 진짜 반박 불가네. 여름 특집 1탄 외계인은 있다 싶고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중대 발표를 예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뭔데요? 뭘 발표했습니까? 나사의 발표입니다. 소문이 아니고. 외계 생명 연구의 중요한 단서 발견.
바로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단서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뭐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했네요. 나사가 언급했어요. 근데 나사가 이걸 언급할 정도면 진짜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기존에 알려진 바로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황 등 이른바 생명체 필수 6대 원소를 기반으로 생존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나사에서 이 영역을 뛰어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생존하는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해낸 겁니다. 뛰어넘었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히? 자, 나사의 우주생물학 연구팀과 미국 한 대학에서 과학 전문 잡지 사이언스에 기고한 논문에 따르면요. 캘리포니아주 모노호수의 침전물 속에서 신종 박테리아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실험 결과 이 신종 박테리아가 필수 6대 원소 대신 생명체에겐 아주 치명적인 독성 물질, 이 비소를 기반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니 근데 비소는 사실 그 뭐 농약 뭐 이런 거에 쓰이는 거고 독극물인데 이걸 기반으로 살아가는 생명체 아니 뭐 사실 뭐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외계인이 뭐 뭘로 살 줄 알고. 무시무시한 놈이네요. 네. 독으로 산다니. 지구상의 생명체 중 이 6대 원소를 피해간 생명체는 없었습니다. 아하. 근데 예외가 나온 게 이게 대단한 발견이라는 겁니다. 그 영화 속의 그 에일리언 보면 피가 염산이잖아요. 그 튀면 막 녹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지. 우리랑 그러네. 성분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거 진짜 무서운 애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은 우주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화성 등의 행성에서 필수 6대 원소를 먼저 탐색해왔습니다. 하지만 신종 박테리아 발견으로 6대 원소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간의 외계 생명체 찾기 프로젝트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 찾았던 데를 또 찾아야 되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있는데도 네. 놓쳤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다는 거죠. 하하. 그리고 연구팀의 일원인 폴 데이비드 교수 역시 인을 포함하지 않은 생명체가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럼요. 그동안 이 금성은 너무 뜨겁고 목성은 또 땅이 없는 뭐 가스 행성이라서 생명체가 못 산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인과 관계가 없다면 금성이나 목성에서도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뜨겁지만 그렇지. 다른 생명체에게는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일 수 그럴 있는 수 있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성에 살면서 어우 추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있죠. 자, 어쩌면 이것은 분노한 지구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19위부터 공개합니다. 마을을 습격한 모모모의 눈물. 2019년 2월 러시아의 북극 해상에 위치한 노바야 제물리아 섬의 평화롭던 한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무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에? 북극곰이? 무려 52마리의 북극곰이 마을을 대습격한 건데요. 북극곰들은 거리에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가 하면 사람이 사는 건물까지도 침입. 이에 섬 주민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와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니 딱 문을 열었는데 북극곰이 막 날 보고 있어. 되게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사실 한두 뭐 마리도 아니고. TV CF 같은 곳에는 좀 친근하게 네. 캐릭터를 이제 우리가 만났지만 실제로 만나면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이게 육식도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때로 저렇게 나타나니까 얼마나 주민들도 무서웠겠습니까. 스치면 사망이에요.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북극곰이 마을에 출몰한 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북극곰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오 뒤에 일촉즉발이네. 저. 오. 너무 위험하죠, 그죠? 아 근데 궁금한 게 북극곰은 원래 그 극지방 그 얼음 위에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사는 저 먼 지역까지 출몰했다는 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가슴 아프게도 먹이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배고픔에 굶주려서 사람 사는 마을까지 찾아온 것이죠. 북극곰들은 원래 해빙 위에서 먹이를 사냥하는데요. 그런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 해빙이 녹아내리고 또 한겨울이 돼도 북극해가 얼지 않아서 사냥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실제로 1979년 북극의 해빙 면적은 약 645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의 약 6배에 달했지만요. 2015년에는 388만 제곱킬로미터로 36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극곰의 서식지 파괴 이후로는 또 다른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바로 무분별한 석유 및 가스 개발 산업. 이게 또 북극곰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2014년 북극에서 석유 채굴을 시작했고요. 2017년 미국은 알래스카의 야생동물 서식지인 북극 국립야생보호구역에서 석유 개발 허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북극곰에게 북극은 더 이상 안전한 집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삶의 터전을 잃은 북극곰이 사람들이 사는 먼 마을까지 내려와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북극곰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람이 어느 날 와갖고 땅 파고 집 부수고 뭐 개발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일을 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침입을 한 거죠. 네. 그죠? 자, 현재 전 세계에 남아있는 북극곰은 약 2만 6천 마리로 추정이 되는데요. 캐나다의 한 대학교 생물과학 교수인 앤드류 디로처 박사는요. 100년 이내에 북극곰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라고 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해빙 면적이 줄면 먹이 사냥이 어려워진 북극곰이 결국은 굶어 죽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죠. 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북극곰이 이제 사람 영역도 침범하지만 더 비극적인 건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게 된 거죠.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북극곰이 보내는 경고. 북극곰들이 흘린 눈물은 언젠가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7년 8월) 인도네시아 무장한 군인과 경찰 100명 이상이 자바섬의 중부 도시 보올라이에 집결했는데요. 왜? 예전에 발리에 약간 폭탄 테러 있었던 적 있잖아요. 맞아. 혹시 뭐 테러리즘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전쟁을 선포한 상대는 바로 사람이 아닌 원숭이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원숭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약 2달 전부터 몇몇 원숭이들이 마을을 습격, 농작물뿐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까지 침입해 음식들을 마구 먹어치웠고요. 게다가 이 과정에서 원숭이가 사람들을 공격하기까지 한 겁니다. 한 80대 노인은 무려 40바늘 이상을 꿰매는 큰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종종 해외 뉴스 있잖아요. 그 원숭이한테 막 이렇게 공격당한 뉴스 보면은 거의 맹수예요. 근데 이것도 그러면 아까 우리 정 기자님께서 전해주신 북극곰 사태처럼 뭐 서식지의 문제인가요? 비슷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국제동물구조단체에 따르면요. 원숭이들이 인간을 공격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들이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인도네시아의 원숭이가 살던 서식지를 파괴했고 그로 인해서 터전을 잃고 먹이가 부족해지자 인간이 사는 마을까지 내려왔고 그 과정에서 분풀이를 하듯 인간들을 공격한 겁니다. 야, 알고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죠? 결국 부메랑처럼 우리가 파괴한 자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공격을 받은 거네요. 살던 데가 없어지니까 쟤네들도 어디 가겠어요. 절박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정말 끔찍한 일이 많았습니다. 2014년 우간다 산림지대에 위치한 카마자카 마을에서는요. 인간들에 의해 서식지를 잃은 침팬치가 마을에 내려와서 2살짜리 아이를 납치, 또 침팬치가 아이를 살해한 뒤 도망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힘없는 아이부터 공격을 한 거예요. 그렇죠? 대화도 안 통하고. 무기력한 상대부터 공격을 당한 거죠. 인간과 원숭이와의 전쟁으로까지 문제화되는 게 한 마리의 원숭이가 공격을 받으면 그 원숭이가 여러 원숭이를 데리고 보복을 하러 온답니다. 즉 날이 갈수록 생존을 위협받은 원숭이들의 분노는 커지고 인간과의 갈등이 계속 더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무섭네요. 비록 늦었지만 뭐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속 아이들이 다치고 사람이 죽어나가니까요. 그래서 어떤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비슷한 서식지를 찾아서 그쪽에 이제 좀 이렇게 방사하는 방법?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근데 너무나 많이 방사하면 기존에 거기 살던 생태계가 또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연구한 어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들의 서식 환경을 좀 보호해줘야 되는 운동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특종입니다. 2002년 인도 서벵골의 한 평화롭던 마을에 갑자기 출몰한 코끼리 한 마리가 논밭을 망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이 쏜 총에 맞아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코끼리를 부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더 충격적인 사실. 왜? 코끼리의 위장 속에서 무려 17명의 인간 DNA가 검출된 겁니다. 잡아본 거예요? 17명을? 그런 거죠. 아니 제가 근데 알기로는 코끼리는 풀을 먹는 동물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 인도에서만 매년 400여 명 이상이 코끼리에게 공격당해 사망. 코끼리의 끔찍한 광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11월에는 인도 동부 아삼주에 출몰한 코끼리가 사람을 공격해 마을 주민 5명이 사망. 이처럼 무자비하고 광폭한 코끼리의 모습에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졌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이 광기 어린 코끼리 포획을 위해 드론까지 띄워 추격. 11일 만에 가까스로 포획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대체 왜 순하기로 소문난 초식동물 코끼리가 사람을 공격하고 잡아먹기까지 하는 이런 광기 어린 식인 코끼리가 된 걸까요? 서식지를 잃은 뒤 먹을 것을 찾기 어려워진 코끼리가 인간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의 유명 동물학자 데이브 살모니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요. 도로 개설 등의 이유로 산을 깎고 부수고 무분별하게 개발한 인간들. 실제로 코끼리가 인간을 공격하는 일은 대부분 코끼리 복도라 불리는 코끼리의 이동 경로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식인 코끼리라는 오명을 씌운 건 바로 우리 인간. 코끼리의 광기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자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이어서 다음 특종입니다. 꿀벌의 천적이자 여름철 불청객으로 불리는 이것, 바로 말벌인데요. 사실 말벌이 꿀벌을 기르는 양봉가를 습격해 단순히 해충이라고 여기기 쉽지만요. 이 말벌은요, 곤충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해충들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생태계 조절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생태계 조절자인 이 말벌이 이젠 숲이 아닌 도심에 나타나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 특히 살인 말벌로 불리는 장수 말벌은 꿀벌보다 약 30배나 많은 양의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곤충학자에 따르면 장수 말벌의 독성은 사람의 적혈구를 파괴시키고 신장 기능을 망쳐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3년 7월 중국 산시성 일대에 장수 말벌 무리가 출몰, 주민들을 공격해 무려 40여 명이 숨지고 1,60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했네. 그럼 말벌은 왜 지금 도심에 출몰을 하게 된 건지 좀 얘기해 주시죠. 산업화로 인해 산림이 파괴되자 서식지를 잃은 말벌이 도심까지 출몰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똑같네요. 똑같아요. 결국은 이제 말벌이 도심에 출몰하기 시작한 것도 결국 인간 탓이에요. 사람의 탓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꼽히는 게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말벌의 변식력이 높아지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보다 따뜻해진 날씨가 말벌의 번식률을 높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온난화로 한반도에 아열대 기후가 나타나면서요. 2003년도에는 동남아시아 등 아열대 지방에 서식하던 등 검은 말벌이 부산에 출몰. 이후 경기도, 강원도 등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빠르게 확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생태계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공생, 반드시 그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겁니다.